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최근 우리 주식시장을 계속 조금 좋은 흐름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불거진 이머징 마켓 위험인데요. 과연 이 이머징 마켓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한번 김종유 애널리스트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유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머징 마켓 위험 벌써 한 달 전쯤부터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좀 잦아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장의 주류의 시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머징 마켓의 위험이 너무 고평가됐다. 그들이 안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망할 정도도 아니고 과거 이제 위기에 빠졌었던 금융위기 시기와 비교해 봤을 때도 현재는 훨씬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뭐냐면 98년도에 아시안 외환위기가 나타났을 때는 선진국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경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아시아 몇 개국 무너져도 선진국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았죠. 오히려 선진국이 아시아 외환위기를 이용해서 더 싼 가격에 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더 큰 금융 쪽 이익을 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자, 또 하나의 함정이 뭐냐면 이머징 마켓의 전체적인 글로벌 위치가 그때와 달라졌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 유럽, 미국 이렇게 세 개 지역의 글로벌 경제 비중이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강력한 양상이었다면 최근에는 이들 국가의 전체적인 위상이 세계 시장에서 한 절반 정도로 떨어졌고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브릭스와 그리고 이머징 국가들의 전 세계 경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외환위기 때는 이들의 비중도 작았고 선진국이 좋았기 때문에 쉽게 탈출할 수 있었고 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위기가 발생을 한다면 많이 높아진 이머징 마켓의 비중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적해 볼 만한 상황이 유럽이 지금 제로 성장 수준 분명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성장률이 제로 정도의 수준이고요. 미국의 성장률도 2%에서 3%로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머징 마켓에 충격이 나타났을 때 과연 미국이나 유럽이 잘 소화할 수 있느냐? 물론 이들은 상대적으로 내수 쪽이 강하기 때문에 뭐 소화해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과거와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 전제고요. 그러한 기본 전제 아래서 이머징 마켓이 현재 지금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현재 외신에서 보도하고 있는 깨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14개 국가를 분석해 놓은 것인데요. 지금 분석해 놓은 표를 보시면 대부분 좀 굉장히 이 짙은 색으로 표시된 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표시한 것인데 많습니다. 경제 성장률 대비해서 봤을 때도 5개년치를 밑도는 국가들이 대부분이고요. 경상숙지와 GDP 추이를 봤을 때도 대부분 마이너스로 돌아선 국가들이 많습니다. 특히 201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든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어서 GDP 대비해서의 경상숙지 움직임, 특히 경상숙 적자가 발생하면서 환율의 급변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이들 14개 국가의 대부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원자재 비중이 무려 50%가 넘어서는 국가가 많다라는 점 그리고 외환 보유액 중에 단기 외채, 즉 1년 이내 갚아야 되는 단기 외채 비중이 50%를 넘는 국가도 대부분이라는 점 거기다가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있는 국가도 상당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파이낸셜 타임즈, 모건 스탠리, 바클레이즈, 도이치뱅크 이런 여러 가지 주요 국제금융 기관들에서 위험 국가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남아공, 브라질, 터키, 태국은 여러 기관에서 모두 동일하게 위험 국가로 지적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뭐 멕시코라든지 아니면 뭐 이들 국가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들 국가와는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이들 국가의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시면 채권은 조금 사고 있지만 주식은 안 사고 있습니다. 불과 작년 9월, 10월만 하더라도 채권을 팔고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던 외국인들이 최근에는 우리 시장이 많이 싸졌고 그리고 다른 국가와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도 안 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우리 증시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싸고 좋은 기업도 많고 여전히 살만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 시장은 이머징 마켓 중에 그나마 나아 보이는 그 정도의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굳이 이머징 마켓에 투자할 시점도 아니고 우리 시장에 좀 싸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가 지금 한 9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긴 한데 이게 뭐 한 1,000원짜리가 5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서 지금 사면 100% 수익률을 노릴 수 있다. 뭐 이런 시기도 또 분명히 아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시각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선진국을 향해 있고 국내 시장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이머징 국가들 중에서 제일 괜찮다라고 하는 국가에 대한 매수도 굉장히 정체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선진국들이 돈을 걷어들이는 시기라는 점도 과거와는 다른 점이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정책 금리는 내년부터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테이퍼링은 미국 경제에 급전직하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지금 매달 혹은 FOMC 때마다 줄여나가서 지금 현재 650억 불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극단적으로 줄여서 2014년도 끝에 가게 되면 하나도 안 사는 것으로 현재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돈을 걷어들이고 있고 유럽은 이미 돈을 꽤 걷어들인 상황이고요. 경제 지표들이 시장 예상만큼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통화 완화 대책을 시장에선 요구는 하고 있지만 쓰기는 쉽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머징 마켓 위험, 최근 들어서는 거의 뭐 없어졌다, 고평가되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면적으로 살펴봤을 때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품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다면적인 위험들, 즉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 같은 것들로만 표현될 수 없는 다양한 위험들을 안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도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머징 마켓 위험 아직도 조금 우려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지적이 요즘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상황도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의견도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위험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머징 마켓의 종주가 이 중국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뭐 경제 규모로나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1인당 뭐 GDP를 놓고 봤을 때는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전히 굉장히 낙후돼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전 세계의 이 경제 규모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미 중국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글로벌 주요 국가들 중에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이 9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5%가 채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거의 한 17%까지 늘어난 상황이고요. 미국은 25%에서 20%로, 유럽은 20%가 넘었다가 현재 한 15% 아래 정도로 내려왔고요. 일본은 10%대에서 지금 한 7% 내외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의 비중은 날이 갈수록 줄고 있고 중국의 비중은 꾸준하게 늘어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동향 자체의 변화가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중국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미얀마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주요국들에게는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건 뭐냐면 중국의 단기금리, 쉬리보라고 불리는 이 단기금리가 시장의 자금 사정이나 아니면 인민은행이 조금 자금을 걷어들이는 상황에 따라서 너무 급등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한 4%대에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게 이제 뭔가 위기 상황에 나타나게 되면 10% 이상으로도 뛰고 그리고 지금 점점 강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2013년 말, 2014년 1월 달 계속 금리가 변동을 크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단기 금리가 안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만큼 자금 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 특히 단기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때마다 중국 인민은행이 돈을 풀어서 다시 진정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구조적으로 우리가 가장 우려되고 있는 것은 섀도우 뱅킹이라고 해서 은행에 이제 계좌에 잡히고 있지 않은 이런 그림자 금융 자체가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중국 경제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림자 금융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봐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중국 내에서 준비된 그림이 좀 나오지 않고 있네요. 어쨌든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살펴봤을 때 이 중국의 단기 금리의 급등으로 인해서 최근에 WMP라고 하는 중국의 일종의 그림자 금융의 한 분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일종의 투자 상품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 WMP 자체를
이때 위험 자산으로 잡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이제 공상은행이라든지 뭐 건설은행이라든지 이런 중국의 4대 은행에서 계속 이걸 팔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 WMP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또 추가 대출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대출을 해준 데서 만약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이 WMP라는 상품은 바로 그게 이 은행의 리스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거 자체도 이 구조 자체도 문제지만 얼마나 지금 나갔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정부가 파악을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어디까지 썩어 들어갔는지 또 어디서부터 문제를 일으킬 것인지를 정확하게 관측이 불가능하고요. 또 중국 그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중국 지방정부들이 과도한 돈을 들여서 쓸데없는 건물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선전 지역에 100층짜리 건물이 만들어졌으면 충칭에도 똑같이 100층짜리 건물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아무 쓸모없는 그런 건물을. 그래서 뭐 공실률도 크게 늘어난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현재 충분히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물도 성장 속도가 조금씩 줄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실물이 줄어들고 있는 것보다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 만약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다면 과연 어디서부터 싹을 잘라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아직까지 이 중국 정부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작년 여름 정도에 중국에 이제 석학들이 모이는 그런 컨퍼런스에 참석할 기회가 있어 다녀왔는데 그쪽에 이제 교수들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림자 금융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도 잘 모른다. 그러니까 중국의 흔히 경제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모를 만큼 이 문제는 조금 심각해졌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금융적인 문제가 실물의 문제로 돌아올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걸 막기 위해서 단기 자금도 통제해봤다가 WMP 같은 것들을 못 만들게 통제해봤다가 여러 가지 통제책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외신 쪽에서도 꾸준하게 중국 경제에 대해서 위험을 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 지방정부의 부채와 함께 WMP라고 하는 섀도우 뱅킹, 실제로 은행 계좌에 잡히지 않은 이 부실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국에 굉장히 많은 수출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뿐만 아니라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뭐 베트남이라든지 인도차이나 반도의 대부분의 국가들 또 가까운 인도 최근에 이제 협력 관계를 넓혀나가고 있는 러시아 이런 국가들도 동반 영향을 받으면서 탄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중국도 위험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머징 마켓도 좀 위험을 좀 축소해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우리 증시에는 어떻게 관련돼서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한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장기적으로는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정말 위험하니까 주식 팔고 우리가 좀 관망해보자라는 시각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이머징 마켓 환율도 다시 안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머징 마켓 문제는 그동안 침소봉대했던 거구나. 너무 작은 문제를 언론이 부풀려서 얘기한 거구나. 이렇게 좀 치부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좀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 시장 내에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현재 한국은 안전하다라고 하는데 얼마 전부터 정부의 시각도 조금은 바뀌었죠. 아마 이게 대통령의 지적 때문인지 아니면 경제팀 스스로의 인식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경제 내에서도 이머징 마켓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환 보유액이 과거 대비 굉장히 많이 쌓였기 때문에 별 부담이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보다 단기 외채, 단기적으로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외국인 자금이 분명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그 격차가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 다 빠져나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한 번에 이제 외국인 자금이 모두 빠져나가면서 우리 시장의 환율을 뒤흔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시장 내에 있는 단기 유출 가능한 외국인 자금의 수준이 과연 절대적으로 낮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경제가 커오면서
외환 보유액도 많이 늘어났지만 단기 유출 가능한 외국인 자금도 같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수준은 그렇게 낮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외환 관련된 여러 가지 변동성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언급드렸지만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 중에서 선진국 비중이 40%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만 잘 돼도 절반은 우리가 일단 먹고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을 포함해서 기타 신흥국들, 그다음에 아까 지적드렸던 F14라고 해서 위험에 이제 쌓일 수 있는 그 14개 국가들의 수출 비중이 절대 작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중국의 문제가 생기거나 중국의 문제가 여러 신흥국으로 만약에 번지는 그런 경우로 갈 경우에는 선진국이 좋아서 4 정도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도 나머지 6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선진국 경기가 지금 그렇게 좋으냐?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도 과거의 평균치에 비해서 이제 막 회복해 나가는 단계일 뿐 과거 평균을 넘어서는 정도의 화랑 국면은 분명히 아니고요. 유럽은 여전히 1%대의 저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의 추가적인 수요가 제한적인 가운데 이머징 마켓의 성장으로 그동안 우리나라가 성장을 쭉 해온 나라인데, 결국은 내수의 파이를 빠르게 키우지 않는 이상 수출 쪽에서는 이머징 마켓에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기업 실적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부담감을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머징 마켓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한국 기업들의 수출 기업들은 조금 우리가 자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환율과 관련된 변동성, 지금 엔화가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다시 개선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만약에 엔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엔화 약세 쪽으로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상대적으로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접근 방법을 봤을 때 외국인 매물 압박은 최근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기조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매수 쪽으로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저번에 수급을 말씀드릴 때 기관 매수가 여러 번 들어온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기관 매수는 지금 지수 하단을 방어해 주는 데는 비교적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만 지수를 상단으로 계속 밀어올리는 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가 들어오는데 음봉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봉으로 거래를 치르면서 강하게 오르느냐, 아니면 음봉으로 윗꼬리를 달고 비교적 힘이 없이 오르느냐가 중요한데, 외국인들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고 있는 개별 종목은 강하지만 전체 지수의 흐름은 여전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종목 기준에서는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한 종목을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여전히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에, 기관들은 여전히 낙폭과대 종목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도 뭐 건설주 같은 종목군들의 반등에 아마 기관들이 좀 그런 쪽에 기인하면서 최근 뭐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듯한 그런 언론 분위기에 또 편승하면서 오늘 관련주들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기관들의 전략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낙폭과대주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외국인을 쫓아가신다면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추세형 종목군들에 대한 외국인들과의 매매 그 향방을 같이 가져가는 전략으로 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꾸준하게 사고 있는 SK하이닉스, 한국전력, 그다음에 뭐 건설주들 중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 정도를 외국인들이 팔 때 같이 파는 전략, 외국인들 여전히 산다면 같이 보유하거나 더 사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맞겠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낙폭과대주에 대한 단기 풍차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 낙폭과대주 중에서 뭐 금융주라든지 건설주, 이렇게 좀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의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머징 마켓과 중국 시장 그리고 국내 증시까지 투자 전략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한국전력 오늘의 특징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스마트머니의 선택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요즘 주가 흐름도 꾸준히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앞으로의 실적이 더 기대된다. 이런 분석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전력 과연 실적 개선이 실제로 이루어질 걸로 보십니까? 네, 4분기에도 시장 컨센서스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시장 컨센서스 정도 나왔는데 왜 우리가 좋아하느냐? 그동안 작년 한 2분기 정도만 하더라도 아니면 그 전분기에서도 계속 실적 추정치를 벗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을 뭐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 뭐 한 1,000억 정도의 적자를 예상해 놓으면 그거보다 적자는 더 나왔고 이번에는 흑자 전환이다 얘기해 놓으면 여전히 적자고 이런 식의 실적이 지속되다가 이제는 컨센서스를 맞춘 거죠. 그러면 다음 분기부터는 컨센서스보다 조금 좋아지거나 이번 분기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에 시장에서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그럼 왜 좋아졌느냐를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각각의 이제 그 요인을 분석해 보면 판매는 늘었고 그다음에 옆에서 도움을 받던 그러니까 지금 한국전력이 어떤 식의 구조가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전력 발전소는 한국전력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발전 전력의 한 10% 이상 정도는 민간 발전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 판매 자체를 한국전력이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GS나 포스코에서 운영하는 이런 민간 발전소는 자신들이 스스로 전기를 팔 수가 없고요. 만들어낸 전력을 한국전력을 이용해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전력이 갖고 있는 수력, 원자력, 뭐 화력발전소 이런 것들에서 판매하는 판매량이 많으면 꼭 민자발전소에서 많이 전력을 안 사와도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어떻습니까?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원전 문제들이 줄여서 터지면서 원전 가동률이 줄어들었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발전의 상당 부분 절반을 뭐가 담당하고 있냐면 원자력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 가동률이 70%대로 줄어드니까 당연히 한국전력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쓰는 전기량은 조금씩 계속 늘고 있는데 만들어낼 수 있는 전기는 한계에 달하다 보니까 결국은 민간 발전소에서 전력을 더 많이 사와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악화가 되면서 매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준비된 그림에서는 올해 1분기에도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원자력 재가동이 조금씩 늘기 시작하면서 전력 판매량은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력 구매는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민자 부분에서 전력을 많이 사왔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줄어들면서 이익 구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 쪽에서 지난 분기에도 올려줬죠. 그러면서 이 요인이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반대로 연료의 원가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비용은 줄고 수익은 늘고 이런 구조가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은 늘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한국전력의 1분기 실적도 꾸준한 개선세를 조금 보이면서 실적이 앞으로는 안정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흑자가 나거나 적자가 나더라도 적자의 폭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추정치를 지금 살펴보시게 되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땐 뭐 대부분 분기에서 2015년도 상반기에는 약간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다시 굉장히 강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2014년도에도 1, 2분기에는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3, 4분기 때는 크게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지난 3년간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면 이런 불안감들을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개선세로 나갈 수 있다는 믿음감이 생기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면서 수급도 안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반등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렸다시피 원전 설비의 재가동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변동성을 보였던 것이 최근 다시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 바로 옆에 국가에서 원전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향후 이제 원전을 안 짓고 오히려 뭐 다른 대체 에너지를 늘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정부의 정책 운용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원전을 추가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죠. 그래서 앞으로 원전의 추가 가능성을 고려해 본다면 한국전력의 원전 비중이 다시 증가하고 기존에 이제 수리에 들어갔던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결국은 수익성도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국전력도 많이 갖고 있는 부채를 없애기 위해서 삼성동 사옥을 팔고 그 땅을 팔고 그다음에 유유자산들을 팔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기존의 자산주 계열로만 분리되었던 한국전력도 이제는 좀 수익이 발생하는 회사로 바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시장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앞으로의 좀 전망도 밝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한국전력 하면 참 원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 공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영향도 참 많이 받을 텐데 이렇게 원가나 정책처럼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할 변수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석탄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원료 가격은 중심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올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주요 보고서들의 내용들을 보면 원자재 가격 중에서 이 에너지 가격들은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이 쓰고 있는 주요 이제 원재료는 거의 석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석탄 같은 경우에는 주요 그 무연탄 이런 것도 생산되고 있는 것이 호주, 인도네시아, 중국 뭐 이런 쪽입니다. 근데 이제 가격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하향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볼 게 뭐냐면 원자재 통화라고 볼 수 있는 호주 달러가 최근에는 좀 반등을 보이고 있지만 추세를 보면 달러 움직임에 따라서 강세보다는 주로 1 정도, 그러니까 달러와 1대1로 거래가 되다가 최근에는 0.8 정도 수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한 0.9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기존에 이제 강했던 추세에서는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우리는 지금 원화로 수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원화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변화에 따른 실적 악화는 추가적으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유가가 폭등한다든지 석탄 가격이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 부담 요인이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점이 첫 번째 이제 좋은 점이고요.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것이 지금 전력 예비율인데요. 전력 예비율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여름에 아주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가 가을에 약간 회복, 다시 겨울에 악화되는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원전이 몇 개 멈췄기 때문에 낮아진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국민소득이 늘고 삶의 질이 올라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라든지 굉장히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그런 가전기기들이 늘었고요. 국내 산업용 전력 요금도 많이 올렸지만 여전히 싼 수준이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증가하면서 여전히 전력 예비율은 낮은 상황입니다. 구조적으로 발전소를 더 많이 지어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정부 쪽에서는 전력 예측이 틀렸느니 뭐 맞았느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향후 전력 수요 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까 조금 전에 언급드렸지만 원전의 추가 증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향후 정책적으로도 한국전력에는 별로 불리한 얘기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발전소를 추가적으로 더 늘려나가는 과정이어야 되니까 이 과정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독점 판매를 하고 있는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별로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전력 가격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동안 한국전력은 무조건 손해를 보고 팔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선거 때마다 전력요금 이런 것들로 인한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가격을 정상화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원료가 올라가도 그 부분을 원가에 반영하지 못했었는데 실제로 나타나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결국은 손해보고 팔진 않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부분의 하나고요. 또 하나 이 공기업들이 비정상적으로 늘려놓은 공기업 부채를 줄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업 부채를 줄이는 과정에서는 금융비용이 줄어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는 실적에 이제 개선 요인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면 한국전력을 포함한 공기업들에게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정책상으로도 나타날 거다. 다만 6월 선거를 앞두고 이번 분기부터 다음 분기까지는 전력요금을 올려주지 않겠지만 아마 그 다음 분기에는 다시 한번 좀 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원가 요인이 충분히 존재한다면 그때는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책과 원가 그리고 전반적인 상황도 조금 긍정적인 모습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또 주요 증권사에서도 모두 목표가를 좀 높여서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가도 꾸준히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 매수도 가능할까요? 지금 한국전력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왜냐하면 이 기업이 지금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적자이거나 아니면 소폭 흑자 정도이기 때문에 PR 개념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한국전력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자산주 계열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본다면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한국전력의 PBR 0.3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장부 가격 기준으로 1,000원짜리를 300원에 거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쌌지만 별로 오를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1,000원짜리가 300원에 거래돼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변화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다 보니까 조금씩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디까지 반등할까? 이게 한 배 정도의 수준까지 급격하게 오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원가의 상승 요인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을 무한정 올려줄 수는 없고요. 또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일본 기업들 중에서 일부 기업이 원전 위험을 피해서 우리나라로 오기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전력요금이나 산업요금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고려해 본다면 전기요금을 무한정 올려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이제 전력 업체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한국전력의 위치는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지금 막 그 추가적으로 전력 그 회사들을 짓고 있는 필리핀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지역들의 PBR은 거의 3.5배에서 4배 정도의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들은 이익률이 ROE 기준이 지금 20%를 넘는 기업이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하다라는 거죠. 그럼 한국전력의 지금 ROE는 5%대에 불과해서 굉장히 낮은 정도의 수준에서의 PBR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게 조금만 이쪽으로 이동을 해도 당연히 PBR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올해와 내년에는 수익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뭐 그 ROE 기준으로 10% 이상으로 급격하게 좋아질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라면 올라가는 것도 제한적일 거다. 그래서 이쪽의 이머징 마켓의 주요 유틸리티 업체들만큼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무리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일본 정도 올라간다는 것을 봤을 때 그러면 한 배 정도의 수준. 만약에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의 가격을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3개월 내 혹은 6개월 내 정도로 봤을 때 현실 가능한 가격은 어느 정도이냐? 그러면 최저점이 0.3배 정도의 수준이니까 이익을 꾸준하게 낸다라는 개념으로 연간 기준으로 이익을 꾸준하게 낸다라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 최대 수준이 한 0.6배에서 0.7배 정도의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 정도의 가격이라면 뭐 가치를 어느 정도 산정하는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42,000원에서 5만 원 정도의 사이 정도의 가격까지는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얼마든지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뭐 정책적인 요소 때문에 불안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외국인들이 밀고 있는 이 분위기 그리고 주변에 돌아가고 있는 실적 추이라든지 아니면 뭐 원가단의 움직임이라든지 최근에 원전의 가동률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분명히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현재 구간에서도 추가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이 조금 이제 정체되고 특징적인 종목들 많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좋은 종목 하나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선물 전략 알아볼 텐데요. 잠시 후에 전문가님 모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선물 타임입니다. 오늘의 전문가는 매의 눈 전문가 모셨는데요. 매의 눈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매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먼저 선물 전략 한번 좀 궁금합니다. 오늘의 선물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오늘 장의 선물 전략을 말씀을 해드리면요.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 마감했던 야간 선물이 255.40으로 종가를 마감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일봉상 차트 흐름을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네, 255.40 라인을 금일의 어떤 그 시가로 시작해서 지금 음봉으로 일봉이 형성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예, 그래서 장 초반에 30분 봉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다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수급을 한번 볼까요? 네, 수급을 체크하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현물이 현재는 약 1,300억 정도 가까운 현물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장 초반에 시작된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간대에 장 초반에 개인 투자자의 콜옵션 매수가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시장의 선물 방향성을 아래로 이끄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차트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차트 흐름을 보면 장 초반에 약보합을 보여주었던 삼성전자의 호가 흐름이 급격히 매도로 쏠리면서 중요한 기준선인 127만 원을 127만 원의 기준선으로 다시 접어들려고 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라든지 시가총액 상위주를 기록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흐름을 보아도 금일장 음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아래쪽으로 쏠리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오전에 장 초반에 2분봉을 가지고 체크하였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200 여기 나오는 수평선 있죠. 장 초반에 255.20 라인을 오늘 지켜주지 못하고 여기 이제 조금 더 제가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장 초반에 255.20 라인을 깨려고 하다가 두 번째 2분봉에서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다음 나온 9시 4시부터 9시 4분부터 9시 6분에 보여주었던 2분봉 차트 흐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콜옵션 매도 그리고 풋옵션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 방향성을 아래로 이끌었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저희는 오전장을 단기 매도 전략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평소와는 다르게 길게 가져가지 못했고 우선은 단기적으로 매도를 챙기는 전략을 취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30분 봉에서 차트 흐름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보면 차트 흐름에서 이전에 보여주었던 자리들 254.70 그리고 254.75 자리 이런 자리에서 강한 지지선이 형성되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런 자리에서 단기 매도 대응을 통해서 첫 번째 챙기는 전략을 취했고 두 번째는 이제 파동의 흐름을 체크한 이후에 한번 보시면 차트를 박스를 확대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지저분하기 때문에 보기는 쉽지 않으실 텐데요. 한번 살짝 지우면 요거를 지우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지우면 박스 흐름이 보다 더 잘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오전장에 두 번째는 시장이 한 차례 큰 하락을 이끈 다음에 시장이 박스 흐름으로 돌아갔고요. 시장이 상승세를 이끌었지만 255.40 라인에서 다시금 즉 야간 시장의 종가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추가적인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가 강화되면서 시장은 진동을 한번 보여주었으나 재차 오늘의 중요한 추세선 하단 라인을 이탈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저희는 시장을 한 번 더 매도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또한 금일장의 2분봉에 254.20 라인이라는 중요한 기준선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한 번 더 챙겨 먹는 전략으로 갔고요. 그래서 금일장의 현재 수급 체크를 한 번 더 하면요. 수급 체크를 한 번 더 하면 현물 시장은 베이시스가 쉽게 죽지 않으면서 즉
이론 베이시스 0.46을 초과하는 0.53의 강한 시장 베이시스가 나오면서 차익 250억, 비차익 1,300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발되면서 시장이 밀릴 때마다 현물을 모아가는 전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반면에 옵션 시장과 선물 시장을 보면 외국인의 강한 선물 매도세,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콜옵션 매도, 그리고 개인의 매수가 나오면서 시장은 아래쪽으로 방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장의 전략을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 파생 수급 상황은 아래쪽으로 방향성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위로 강하게 시세를 붙이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 아래쪽으로 방향을 이용한 매매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일눈 전문가와 함께 하신 선물 전략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시 스마트머니의 선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애널리스트님 특징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요. 먼저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반도체 장비주가 조금 급락하는 모양인데 삼성전자가 투자를 보류한다는 소식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이런 현상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네, 일본론에서 나온 사실인데요. 아직까지 그 사실로 확인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제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이라 이게 정말 사실인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시안펩 그 2라인은 지금 투자가 실제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올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라인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투자 결정을 지금 보류하겠다라는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온 것인지, 이 부분에 만약에 소식이 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마 장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에서 어디서 흘러나온 루머성 소식에 이제 주가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만약에 이 뉴스가 사실이어서 이 시안 2라인 자체에 투자가 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지연될 것일 뿐 언젠가 될 거고요. 그리고 현재 PSK나 원익 IPS처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연계되어서 꾸준하게 장비를 늘려나갈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 반등 추이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반도체 장비들 중에서 핵심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관점은 오히려 급락을 이용한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이 동일하게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원익 IPS와 그리고 이제 PSK 정도에 대해서는 도망가는 전략보다는 뉴스의 이제 실제 원인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또 진위 여부를 살펴보면서 여전히 좀 홀딩 관점 혹은 조정시 매수 관점에 진입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아직은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건설주입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주들이 굉장히 반등을 잘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반등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근데 이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라는 시각인 것 같은데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국내 부동산이 이게 당장 살아나기에는 조금 힘이 없다. 결국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 산업인데, 이쪽으로 돈이 강력하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지금 부동산이 폭등한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사고 싶어하는 원래 수요,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원래 수요와 함께 투기 수요가 붙어야 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에 과연 이런 투기 수요가 붙을 수 있는가? 그리고 건설사들별로 대부분 1조 원 이상의 그 PF가 물려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와 같은 상황이 본질적으로 펀더멘털에 의한 상승인 것인가, 아니면 낙폭과대에 의한 기술적인 반등인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추가 반등은 있을 것 같지만 급격한 매수나 아니면 장기적인 매수 관점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짧은 대응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 변화에 따라서 조금 추가 반등 개연성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포스코입니다. 포스코가 요즘 꾸준히 좀 빠지던 주가가 최근에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스코 주가 반등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포스코의 특징을 보시면 임직원들이 주가를 사고 있습니다. 그 임직원이 주가를 산다는 얘기를 볼까요? 가장 내부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저점 영역이었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과거에 이제 지금은 별로 안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 매입을 연간 한 2조 정도 단위로 꾸준하게 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시점이 가장 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비관론이 팽배하고 이래서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자체가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실제로 지나고 나서 보면 그 가격대가 가장 그때 들어갈 수 있는 싼 가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면 충분히 조금 여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철강 시황이라고 하는 게 여러 번 이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소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 보면 아직도 좀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이 많고요. 특히 중국의 공급 과잉에 따른 구조조정이 여전히 필요해 보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기존의 철강 소재를 뛰어넘는 아주 뭐 첨단 소재 쪽으로 뭐 확실하게 나간다든지 아니면 그쪽의 기술력을 보여줬다든지 아니면 국내 내수적으로는 현대제철이 생기면서 실제로 현대차 물량을 많이 뺏겼다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해외 쪽의 진출이 좀 더 가시화되면서 해외 쪽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자회사, 관련 자회사들인 대우인터라든지 이런 쪽의 실적 개선이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이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그 소스들이 포스코의 플러스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장기 관점에서는 매수가 맞지만 단기 관점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은 좀 고려아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이 좀 반등을 하면서 고려아연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고려아연도 같이 반등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금 가격이 지금 1,300달러를 넘어서 계속 상승하니까 외신에서 또 다시 금에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200달러 깨진다고 호들갑 떨던 양반들이 이제는 1,300달러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다시 금에 주목하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쓸데없는 소리인 것 같고요. 결국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달러 가치의 변동에 따라서 또 인플레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종의 귀금속이기 때문에 귀금속이기도 하지만 투자 현금의 가치를 따지기 위해서 금 가격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금 가격의 강세는 다시 인플레로 가는 거냐라는 부분과 함께 달러 약세가 과연 얼마만큼 이어질 거냐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플레는 서서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달러의 약세는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금 가격의 반등도 결국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금 가격의 움직임이 고려아연에 미치는 영향은 주가 자체는 견인할 수 있어도 실적 자체는 견인이 힘들죠. 그러면 고려아연의 본질적인 실적을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고려아연의 본질적인 실적 개선 가능성은 결국 중국의 아연 수요가 증가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쳤다라는 시각 그리고 중국의 아연 생산량을 줄이면서 어느 정도 시황이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시각 자체가 나오고 있으니만큼 아연 쪽에 전반적인 시황 회복과 실적 회복이 나타난다라는 쪽에 있어서의 장기 투자는 긍정적. 그렇지만 금 가격의 상승폭이 제한적이라는 관점에서 금과 관련돼서 고려아연을 사셨다면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의 차익 실현 시점에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보다는 아연에 좀 주목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스마트머니의 선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김종효 애널리스트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장 마감 직전에 증권사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